네, 안녕하십니까.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이창희 박사입니다.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잘 먹고 잘 뛰고 잘 쏘면 뛰기입니다. 안 죽어야겠죠, 더불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국군은 먹는 걸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냥 뭐 사람만 있으면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계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크게 전쟁 차원에서 접근해서 나중에 먹는 걸로 갈 겁니다. 대관 세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뭐 이것저것 하면서 보면 이제 전쟁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고 재밌는 건 이제 에어소프트건 쓸모 있냐 이런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쓸모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 취미 활동으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전성요결부터 결론까지. 이 전성요결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전투체계라고 하는데 2020년쯤에 조상근 박사가 선견, 선타, 지속지원, 방어 이 5개를 가지고 전투체계라는 걸 정리를 했습니다. 다 아시죠? 선견, 선타, 지속지원.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해서 뭐 별거 있겠나 싶었는데 보면 이게 답니다. 자, 이거 좀비 그림. 자, 1대 한 100 될까요? 자, 근데 절대 안 죽습니다. 왜? 먼저 보면 먼저 요런 죽일까 결심하고 먼저 결심하고 원격에서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방탄복도 방어가 되고 탄약이 끊임없이 지급이 되니까 1대 100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대를 만들 때는 양병을 할 때는 이게 기본입니다. 선견, 선타, 지속지원, 방어 이 5가지가 적보다 우위에 있으면 절대 안 집니다. 지휘관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자, 근데 이렇게 싸우다가 탄약 다 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근거리에서 도끼들도 싸우는데, 자, 선전, 먼저 볼 수 있죠? 선전 할 수 있죠? 근데 짧아. 그럼 이때부터 이제 멀수 많은 쪽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집니다. 숫자 많은 쪽이 이깁니다.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병력 수하면은 현재 1대3으로 우리가 적습니다. 중국을 참전하면 1대7에서 1대9까지 우리가 병력 수가 적습니다. 그러면 이게 돼야 됩니다. 성견, 선타, 지속지원, 방어. 이게 적보다 우위에 있지 않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군대를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쉽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는 이제 지속지원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군수는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군수, 전쟁. 전략적 수준에서 군수는 공군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중국 주도의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서 지역, 하여튼 이거 만들었습니다. 중국 주도로. 그 FTA 같은 건데, 이렇게 노란 거 포함해가지고 2020년도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대1로와 A2AD를 만들기 위한 경제적 방법이죠. 이까지 놓고 나온 겁니다. 호주까지, 뉴질랜드까지. 태평양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된 거죠. FTA 하면서.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던 미국 전 대통령이 누구죠? 바이든이 2022년에 어쩌고리 얘를 튀어나온다고 이제 하면서 미국 주도로 RPEF를 만듭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야,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이래 그렇게 놀면 곤란하지. 우리한테 들어와. 했더니 중국도 올거리고 미국도 올거리고 양다리 걸친 국가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금 쭉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그리고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딱 취임하더니 어쩌고리 이것들 봐라. 야, 니네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하면서 지금 이 국가들을 상대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떨어져 나와. 중국을 압박하려면 중국으로부터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지키려면 당연히 떼내야겠죠. 여러분이 트럼프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계적인 전략을 빼놓고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압박한다라고만 보시면 조금 너무 지역적으로 보는 거죠. 중국이 2020년에 요 RCEP를 만들고 나서 어떤 짓거리를 했냐. 이미 2016년에 한한용 우리 사드 배치하면서 한 달까지 했죠. 2020년까지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2022년에 우리가 양다리 걸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수출 통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흑연, 반도체하고 배터리 만드는 핵심 소재입니다. 23년부터 무인기 부품 안 팝니다. 제한합니다. 요소수 통제 갖고 한국군이 기존에 다 멈춰버리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야전 차량에 요소수 안 들어가면 시동 안 걸리는 거 아시죠? 그런 이상한 장치를 다 달아놨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그 상태로 8월을 했고 8월부터는 또 반도체 핵심 그 재료인 갈륨하고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텅스텐, 몰리브덴, 인류, 비스무트, 텔루륨하고 무기의 핵심 소재인 요것들을 또 안 팝니다. 지금 수출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야 미국 붙지 말고 우리한테 붙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경제를 가지고.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가 껴있는 건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저는 당연히 미국이죠. 자유민주주의. 사람을 포탈처럼 여기고 사람을 그냥 숫자 1로 여기는 중국하고는 같이 살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독립된 공군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독립된 전력망이 구축되지 않으니까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쟁 직후에 계속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자폭 드론으로 만회하긴 했는데, 그럼 우리는 탄약이 넉넉하냐? 여기저기 뭐 탄약고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냐? 60년 넘은 탄약도 많습니다. 몇 프로나 사격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량률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 뭐 현역들 뭐 큰 훈련 많이 해보셨겠지만 2, 3일 지나면 탄약 다 떨어져서 미국한테 손 벌립니다. 탄약 좀 주세요. 그럼 언제나처럼 걔들은 빌지를 들고 와서 닦고 탄약 사라고. 그럼 우리는 돈이 없어서, 우리가 권위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운 나라입니까? 그 주권자들인데 이 병사 한 명 한 명이 권위주의 국가야 그 최고전원 한 명 살리기 위해서 병사 한 명 죽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 우리도 탄약이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드론이 널널하냐? 드론도 없습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 탄약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 드론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DJI 드론을 많이 썼는데 이게 보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DJI 드론을 쓰려면 인터넷에 접속 및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DJI 서버에 실시간으로 드론 위치가 전송이 됩니다. 그럼 중국은 실시간으로 그 드론 위치를 러시아군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띄우고 얼마니까 바로 포착 날라오는 겁니다. 야,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렇다고 드론 안 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에서 이거 딱 분석해가지고 위치를 보내는 요 칩들, 프로그램들을 제거하고 DJI 드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팝니다. 왜? 돈 되니까. 자기들하고 직접 한 게 없잖아요, 지금. 러시아에도 드론 팔고, 중국에도, 우크라이나에도 드론 팔고, 양쪽에서 돈 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쟁 나면 중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중국 DJI 쓸 수 있습니까? 수출 안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드론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분리된. 자, 우크라이나는 자체 드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국방비와 시민 지원금으로 이렇게 중국제 드론 부품을 수입해서 다이로 만듭니다. 집에서 이렇게 공장식으로 다 모여가지고 공장 돌리는 데도 있고 이렇게 집에서. 그래서 하루에 한 달에 한 30만 개, 100만 개씩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개당 30만 원 이하입니다. 왜 30만 원 이하가 나올 수 있느냐? 인건비 거의 안 들어요. 지금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인건비 들어가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하지. 그래서 30만 원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인건비 포함해도 30만 원 이하가 됩니다. 워낙 싸니까. 인건비가 워낙 싸니까. 자, 이런 부품들만 있으면은 드론을 다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우리가 드론으로 전투를 하려면은 전략문자로 비축을 해야 됩니다. 생태계도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독립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전쟁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드론 전투 못합니다. 드론 띄우는 순간 내 위치 다 노출되고 오히려 역이용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작전적 수준. 요 정도 되면 이제 군사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좁아진 겁니다. 앞에는 이제 국가적 차원이었고, 이제 군사적으로 조금 범위를 좁히면, 미군은 다영역으로 지속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상, 해상, 공중, 모든 영역을 다 써서. 그래서 요 전 지역 차원에서는 적의 정보 감시 정찰을 거부하고, 적의 사이버 공격도 방어하고, 적의 비물리적 와해 공작도 저지하는 차원에서 군사활동을, 경제활동을 외교를 합니다. 비물리적 와해 공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지전, 그 다음에 선전, 선동, 거짓, SNS 막 하는 거 이런 거 다 들어가는. 자, 전구 지역 차원, 여기를 보겠습니다. 요 전구 지역 차원에서는 적의 지상 공격으로부터 여기 배치되어 있는 미군들을 방어하고, 적의 통신 방해를 거부하고, 첫 시간에 나왔던 통신, 이 짜증나면 여기 상계되어 있는 부대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각계격파되는 거죠. 네트워크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영역을 모두 연결해주는, 우주 공간을 모두 연결해주는 핵심입니다. 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을 엮어서 한 개의 판으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가 차단되면 각 영역별로 따로 싸워야 되는 거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트워크가 그 너무나 당연한 걸 만들어주는데 네트워크가 딱 잘리는 순간 각계격파되는 거예요. 그 각계격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얘들은 통신방해를 거부합니다. 적으로부터. 전 지역과 전 영역에서 요 공장에 생산된 금수품을 육해공 해병대 통합해가지고 전방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육군은 육군끼리, 해군은 해군끼리 아닙니다. 다 통합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다영역 지속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다. 자, 요건 이제 4단급인데, 4단급에서 보면은, 뭐, A루트, B루트, C루트, D루트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가다 보면, 뭐, A루트 안 돼. 야, C루트 가다가 막혔어. 다 뒤졌어. 야, 요 B하고 D가 되네? 근데 B가 정면에서 좀 위험한 것 같아. 요번에 D로 가자. 요렇게 다양한 보고 루트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어떤 거는 사람이 직접 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공중 드론 보고 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바퀴 달린 무인 차량으로 갖다 줄 수도 있고,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한 개의 방법, 한 개의 통로만 있으면은 실패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루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속 지원할 때. 자, 그런 체계를 보면은, 자, 근해 무인보급 체계. 한반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꼭 지상으로 막아야 됩니까? 재해군이 되면 바다에서 해안으로
그 다음 강 따라서 쭉 올라가서 내륙으로 지속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 만들어야겠죠. 근데 우리 없죠. 아니, 생각도 안 하죠. 자, 공중 무인 보급. 지금 낙하산으로 하지만 요 낙하산이 GPS 달려가지고 해당 좌표로 탁탁탁탁 정확하게 떨어져 주면 힘들게 막 지상 보고 안 해줘도 되겠죠. 특히 특수작전 하는 사람들 저 중심에서 물론 이게 안 보이는 것까지 스텔스 처리가 좀 돼야 되겠지만 그럼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중으로. 그 다음 지상으로 갈 때는 지금 수송병도 없습니다. 그 군수병과 편제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이건 좀 까야 돼요. 전방부대 다 갖다 준다고 군수부대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쟁 나면 전방부대 탄약 떨어지면 지속지원, 물자 갖다 줄 사람 없습니다.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제가 군수과장 할 때 전방부대에서 군수지원부대에 병력이 없어갖고 항상 부대에서 전투부대에서 병력 편성해서 차까지 몰고 내려가서 받아왔습니다. 원래 그게 원칙이 아니거든요. 지속지원부대에서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절대 불가능. 근데 전시에 전방에서 전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병력을 빼갖고 차까지 끌고 후방 내려가서 물자를 갖고 올라온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안 갈 거 사람 없다면 여기를 빨리 무인화하는 게 좋겠죠. 후방은 비교적 안전하니까. 그럼 어떤 개념을 할 거냐? 이렇게 드론으로 전위, 후위, 측위를 만들어서 경계를 제공하고 더 중고도나 고고도에서는 이 전체 지역에 대해서 통신 네트워크와 감시 정찰을 제공해주는 이런 드론을 한 대 띄워놓고 그 다음에 최전방에다가 무인 전투 차량 및 수직 차량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무인 차량들로 여기다 보급품을 잔뜩 싣고 행이라도 얘들 떨어지고 또 전자전 일어나가지고 자폭도로 이렇게 왔을 때 요 중간에서 얘가 이제 엠쇼레드라고 모바일 숏 레인지 안티 에어 디펜스라는 차량인데 미국에서는 스카우트라고 좀 이름을 붙였죠. 대공 차량입니다. 여기는 헬파이어 미사일하고 스팅거 대공 미사일하고 30mm 기관포, 12.7mm, 뭐 7.6mm 기관포, 그 다음에 그 안티 드론 체계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레이저까지 단다고 합니다. 일부는 레이저 달고 실험하고 있고. 그런 복합 장비인데 방법은 기본이고 헬파이어가 달려있기 때문에 대전차 능력도 있고 지상대 지상, 지상대 공중, 심지어 해안가로 가면 지상대 해상으로도 공격 가능한 그런 다연형 장비입니다. 이런 걸 가운데 딱 놓고 국지 제공권을 우리가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OMFP의 그 선택적 유무인 전투 차량 여기로만 이제 한 3-4명 타고 이렇게 보급 선단 개념, 배우 놓치면 선단 개념으로 해서 후방에서 전방으로 쭉쭉쭉 다영역으로 밀어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개념을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이제 먹는 거 나왔습니다. 전술적 수준에서 자, 지금 전방에 전투하는 병력들이 이런 게 나갑니다. 아니면 요거 비슷한 것도 나갑니다. 특정 사에 계신 분들은 이거 보기만 해도 그럼 배가 아프고 신문이 나오고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저희 벽돌 이거 먹을 수 있지 않냐? 먹을 수는 있는데 먹으면 토하고 설사하고 이래서 전투력이 저하됩니다. 먹고 전투력 보충이 돼야 되는데 전투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냥 굶고 말지 막 이상하면 그냥 아니면 풋도덕 먹고 치켜 먹고 아니면 다른 거 싸간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야전 병력들이 이런 거 차라리 이런 걸 먹습니다. 땅게 추루라고 그러던데 병사들이 행정보급관들이 만드는 정말 기가 막힌 그 식사 방법입니다. 처음에 이거 먹으면서 누가 뭘 똥도 아니고 막 욕 나왔거든요. 근데 메뉴에 따라서 아주 맛있는 게 있고 제가 극혐하는 메뉴 중 하나는 식은 오징어국에다가 콩나물 넣고 고추장 버무려서 먹는데 너무 비려가지고 정말 배고프지 않으면 차라리 이걸 먹고 싶은 그런 거였는데 몇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이디어가 좋은 겁니다. 이렇게도 먹을 수 있구나. 부피가 엄청 작지 않습니까? 일단 부피가 굉장히 작습니다. 열량은 같이. 그럼 이런 건 만들어주면 되겠다. 모양은 이렇게 김밥처럼 한 줄에 한 끼, 에너지바 한 개. 자, 하루에 3,500에서 6,000kcal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3,500kcal입니다. 그럼 한 끼에 1,200kcal 정도 주면 됩니다. 이 한 끼에 1,200kcal 못 만듭니다, 지금? 우리 기술 가지고. 이거 얼마나 작아요, 이거? 이거 3개면 한 끼예요. 하루에 하루. 아니면 이런 거 한 포씩. 이게 한 끼에 한 팩 하면은 다양한 맛으로 15가지 맛이네요. 5인분인데 부피 얼마나 차지할까요? 이거 다 합쳐봐야 요거 2개 부피밖에 안 됩니다. 5인분이. 지금 한 끼, 이게 두끼분이에요, 두포가. 두끼분인데 5인분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소유를 안 해서 안 만들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물. 이렇게 가방형 물 수압기가 있습니다. 대기 중에서 존재하는 습기를 짜가지고 물을 만드는 거고, 요 정도 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리터를 만들어요. 최소한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1개 분대 필요한 만큼의 1일치 식수를 만들어냅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미 있습니다. 요런 거 보급해주면서 더 개량하고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 없는 기술이 아니죠, 다. 자, 그 다음 3조. 잘 뛰어야죠.
자, 지금 수소 엔진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왜 뜬금없이 수소냐? 자, 디젤 차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디젤 차량이 준다는 건 점점 갈수록 생산 단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수소 차량은 이래저래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증가하고 그런 생산 단가 내려간다는.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장 흔한 기술, 가장 싼 기술, 가장 많은 기술이 전장을 지배한다는 걸 고려한다면 수소 차량으로 가야겠죠. 그럼 수소 뭐 이런저런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대형 고출력 차량 위주로 쓸 때는 배터리보다 수소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형 차량이 되면. 현대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 엔진하고 미션은 기존 차량에 그냥 쏙 넣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엔진 미션만 그냥 갈아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산업 시스템, 기존 차량들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지속 지원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수, 이거 없애야 된대요. 이거 저감장치가 없애고, 지금도 아니죠. 5년 전에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플라즈마 버너라는 걸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 배기가스 다 태워버리는 플라즈마 장치를 만들었거든요. 태우면 이런 연기가 나고, 이런 불꽃이 나오면서 다 태워버려요. 이미 있습니다, 이미. 실험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험도 했는데 왜 안 나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PPBES라고 기획계획관리체계라는 국방부만 쓰는 빨리 없애버려야 될 그런 제도 때문에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다 했습니다, 이거. 아까 하죠. 자, 그 다음. 삼종에서 이제 에너지 계속 나가는데, 배터리도 또 써야 됩니다. 소형 및 자율주행 차량 위주로 배터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이런 스마트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배터리가 또 잘 공급되고 사용되어야 됩니다. 배터리가 들어가면 특히 이런 차량에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계 부품 수가 일단 확 주니까 대화할 수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배터리가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는 확 줄고, 아시죠? 모터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그 다음 타지에서도 전기만 만들어내면 어떻게든 충전이 돼. 뭐 볼트 관계없어. 볼트는 그냥 내가 변압기 쓰든 해갖고 볼트 맞춰서 충전하면 되니까 어디서든지 전기를 만들어서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형 차량들은 배터리 위주로 간다. 이게 이제 솔저 리서리티 해가지고 전초 치명성 강화 계획으로 미 육군이 병사들에게 하고 있는 건데, 요런 총 10만 정, 요런 것도 10만 정 이렇게 이제 사서 보급 중이고, 이게 이제 차세대 소총 M7, 요건 XM157 해갖고 스마트 조준경. 여기서 본 영상이 여기에 보입니다. 요건 아이바스라고, 인테그레이티드 비주얼 아규먼트 시스템이라고, 여기 이제 게임처럼 각종 정보가 눈에 막 들어오는 거죠. 연령상도 되고. 이제 다 전기입니다, 전기. 배터리팩 뭐 이런 데 놓기도 하고, 요 뒤에 놓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게 지금 이미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핸드폰 충전용, 요거는 가방 형태인데, 만약에 요거를 방탄판 형태로 하면은 요거 들고 다니다가 태양열 충전도 하지만 전투가 되면 앞에 딱 펼쳐놓고 진지 대신에, 급조 진지 대신에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유용하겠죠? 그리고 가방 배낭에다 이런 거 설치해놓고 들고 다니면서 그냥 충전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들고 다니는, 앞으로 전투원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 형태의 전술 단말기 같은 거, 그냥 이런 거 계속 24시간 충전하면서 배터리 문제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탄약! 최신 무기 체계와 같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 같은데, 그거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거고, 최신 무기 체계 초반에 다 수집되고 나면 결국에는 구하기 쉽고 싸고 재고량이 많은 체계가 주 무기가 됩니다. 지금 뭘로 싸우고 있습니까? 포탄과 드론과 소총을 싸우고 있죠. 제일 싸고 제일 흔하고 제일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 육군으로 돕고 왔을 때 제일 싸고 제일 흔하고 제일 많은 무기가 뭡니까 지금? 사람. 소총도 모자라요, 지금 소총도. 자, 총만 주면 싸울 수 있는 남성이, 40세 이하 남성이 지금 400만 명 정도 되는데, 여성 빼고 남성만 하면, 총이 400만 정이 안 됩니다, 지금. 150만 정도 안 됩니다. 자, M1 소총까지 끌어모아도. 사람이 있는데 총이 없어요. 탄약은 있냐? 소총탄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럼 뭘 얻겠습니까, 결국에? 옛날에 소련군이, 공산군이 진지돌파할 때 썼던 총 한 자리에 사람 5명, 10명. 입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 지키겠다고. 지금 우리나라 돈이 없습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근데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게 된 이유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빈당 같은 범위인데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권위주의 체제는 사람 없으면 가장 싸다. 근데 민주주의는 돈과 포탄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니까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잘 살게 돼서 돈 많이 벌으면 그 돈을 사람한테 투자해야죠. 어디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6.8mm 소총탄도 나오고 신형 소총탄이 많이 나오지만 전쟁 차원에서 고려했을 때 우방국이 지원해줄 소총과 탄은 5.56mm 탄입니다. 그 전쟁 차원에서 고려한다면 우리는 다른 소총보다는 5.56mm 탄을 쓰는 게 제일 좋다. 제일 싸다. 제일 많다. 포탄도 155mm, 105mm 탄. 제일 싸다. 제일 많다. 예, 어디서든 주는 대로 바로 쓸 수 있다. 그 다음 드론 보수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체계가 꼭 필요하겠죠. 북한은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럼 뭐가 필요하겠냐. 우크라이나하고 아까 워크샵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당 대대별로 매트TC에 맞게 드론 개조 제작 최신화하는 공방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뭐 샵차 같은 거, 샵차 아시죠?
네, 차 뒤에다가 이렇게 민간인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차 뒤에다가 컨테이너 같은 거 놓고 그 컨테이너에 한 4-5명 들어가서 정비하는 그런 차입니다. 그런 거 한 2-3대씩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개조하고 현장에서 수리하고 만들어줍니다. 그 상황에 맞게. 얼마 전에 강의를 들으니까 기술은 3일이면 쓸모 없어지고 3개월, 점수는 3일이면 쓸모 없어지고 기술은 3개월이면 다 바뀐답니다. 그 이상 쓸 수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계속 새로운 연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정반합해서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느냐고 우리 분도 스마트 공방 만들 수 있는 이런 문과들이 있어요. 정비대대, 정비과. 특히 정비대대장 정도 되려면 박사가 돼요. 정비병과 중년 가려면 박사가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비대대장, 공돌이 끝.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그렇게 취급하냐. 만들어야 된다. 정비대대장들 활용을 잘해야 된다. 그럼 드론이 연령상을 가지고 야간에도 주간에도 표적을 보고 타격하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멀 자켓을 이런 위장포를 이제 입고 전투를 하는데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쓱 흘겨 지나가면 잘 못 보죠. 특히나 거리가 멀어지면 더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비싸요. 요 서멀 블랭켓 열 담요 이거 종종 보셨죠? 영화 같은 데서 이게 얼마나 하시니까요? 1,000원. 네, 담요 하나가 1,000원. 이거 중국에서 파는 건데 이거 1,000원짜리에다가 겉에다가 이렇게 그 얼룩무늬 한 2-3,000원짜리 붙이면 이거 되는 겁니다. 비쌉니까? 엄청 쌉니다. 기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안 들어옵니다. 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으면 안 보여요. 이렇게 보였는데 입으면 안 보여.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봇도 이미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23년에 러시아군이 쓰던 건데 이렇게 실어가지고 후방으로 보냅니다. 덜덜덜덜 많이 아프겠죠. 근데 어떻게 사람이 없는데 실어갈 사람이 없는데 차라리 이렇게 이제 해서 보내주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걸 공중에서 다 보고 찍어놓은 건데 부상나니까 안 죽였겠죠 그냥. 네, 뭐 하면서 러시아군이 이렇게 전장에 사용하고 있고 로봇을 우크라이나군은 그 일본의 그 로봇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부상자 재활용으로 이렇게 로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력 강화 로봇 같은 걸로. 그래서 이제 신경이 끊어져도 척추가 박살이 나도 근육이 살아남고 그 근육 기억이 있으면 신경을 역으로 이렇게 되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평소에 걷던 시스템대로 기계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경이 끊어졌더라도 근육이 끊어졌더라도 붙으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론. 국가는 전략적 수준에서 동맹과 우방국 중심의 군군망 구축을 해야 됩니다. 군은 적시적소 정량 보급이 되도록 전 영역을 활용해서 다축성 보급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육군은 육군끼리, 해군은 해군끼리 망합니다. 다할 거예요. 전시형 인공지능 보급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됩니다. 로봇으로 전방으로 추진해주겠다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야 그 인공지능으로 수요에 측정해갖고 뭐 보내줄 수 있지 않겠어 하는데 수요 전부 다 틀립니다. 절대 안 맞습니다. 하다못해 그냥 가다가 걔가 갑자기 수송하던 부대장이 놀래가지고 뇌졸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예측 가능합니까? 가다가 지뢰지대 걸려갖고 한 개 대대분 보급 물량이 싹 다 불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예측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평소에야 그냥 훈련하던 데이터 가지고 훈련이 거의 시나리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이 되지. 근데 전시는 예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실시간의 피해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보급 우선순위와 물량을 계산해가지고 재산 전환을 해주고 보급 부대 간에 또 가지고 있는 부대 간에 재산 전환해주고 수송 수단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수송 부대며 호송 부대를 지정을 해주고 요거 오버 프로그램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적의 보급로 아까 그려드렸죠. 루트 ABCD 그런 것 중에 최적의 보급로를 실시간에 확인해서 지정해준 다음에 부담가 내릴지 하향시간까지 이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프로그램 해주고 만들면 됩니다. 이걸 예측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실시간에 이게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되게 하려면은 네트워크가 돼야 됩니다. 첫 시간에 얘기했다. 그 네트워크. 뭘 하든 지금은 네트워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소송해 줄 때는 말씀드렸던 경계드론 정찰 및 전투 유지비, 수송 유지비에다가 국지 방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저고도 방공 체계, 그 다음에 선택적 유민 전투 차량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호송 선단 개념으로 보내줘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최소 인원으로 대량의 물자를 수송해 줄 수 있고 드론하고 유지비 정비 이거 야전 인원들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원래 기계화부대에 기계화 보병이었거든요. 기계화 보병. 기계화가 전 보병인데 지금은 이 인원이 없으니까 뭐가 됐냐면 기계화 보병이 돼 있어요. 그 기계 옆에 보병이 붙어 있어요. 맨날 장비관리하고 있어요. 훈련은 못하고. 전비는 민간업체가 후방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거 법령. 무엇이 최선 기술을 적용한 보급품 개발과 보급을 막고 있느냐.
무기 체계하고 전력 지원 체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원래 통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방사청 생기기 전까지. 근데 방사청 생기면서 군의 모든 물건은 방사청에서 계약해서 보내줄게. 근데 육해공군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급한데 별 것도 아닌데 막 방사청에서 다 하겠다 그러니까 육해공군 벌써 그러면 그 무기 체계 말고 우리는 옷, 그 다음 뭐 보급품, 군수품, 뭐 장구리 이런 거는 우리가 할게 얼마 되지도 않잖아. 보니까 방사청도 일이 엄청 많이 줄잖아요.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 육해공군 본부에서 해라. 그걸 위해서 쪼개놓은 겁니다. 무기 체계와 전력 지원 체계를. 이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무기 체계입니까? 전력 지원 체계입니까? 유리하면 무기 체계라고 그러고 불리하면 내거 아니라 그래. 서로 떠밀면서. 그러니까 사업이 안 가죠. 방위사업법, 그 다음에 국만 쓰는 PPBES. 요 사업법도 PPBES 제도에 따라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익스큐션 시스템 해가지고, 원래 72년도에 미국이 만든 거, 국방장관이. 만들어 적용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야, 그거 평가도 해야 되지 않을까? 매 단계마다 평가하는 이발루에이션 요걸 집어넣고 PPBES 해갖고 한국적이다. 야, 훨씬 더 좋은 거다 해가지고, 이론상으로 매우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놨죠, 이론상으로. 근데 막상 써보니까 어떻게 됐냐? 매 단계마다 평가하고 매 단계마다 검사하고 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와. 올해는 10년짜리 계획을 해놨는데 그것도 겨우겨우 한다. 걸핏하면 정치적으로 또 이적단체들이 막 소송 걸어가지고 뭐 또 반대업체에서 낙찰되지 못하고 떨어진 업체에서 막 소송 걸어가지고 사업 가다가 중지되고 10년 되면 다행이죠. 그럼 막상 왔을 때 맨날 구형 무기체계라고 그러죠. 우리 신무기라고 하는데 주변 최신 기술의 구경만 한 세대 두 세대 좋은 기술이 완전히 보급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전쟁 나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나기 전에는 전 세계가 다 이 모양의 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급해졌죠. 중국은 이 꼬라지를 보고 그냥 2, 3년 내에 시진핑 지시에 의해서 야 해! 하면 2, 3년 내에 꼭 복사해갖고 미국에서 복사해갖고 그냥 만들어냅니다. 금방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는 군만 쓰는 이 제도 때문에 10에서 15년 걸립니다. 뭐 하나 하려면. 이거 안 하면 됩니다. 다른 정부 부처는 5년 단위 중기 계획 짜가지고 당장 내년에도 예산 태울 수 있고 긴 거는 5년짜리 해가지고 연구개발해갖고 금방 됩니다. 하다못해 과기부 예산 시스템 갖고 와서 국방부가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아시는 분들이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잘하고 있어 이러고 있지. 야 시스템 엄청 정교하지 않냐? 완벽하지 않냐? 매 단계마다 그 점검하고 이거 없으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5년 됐다 됩니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작년에 이거를 없애려고 좀 이제 분위기 잡고 있었는데 이제 난리가 나면서 지금 뭐 유야무야 됐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없애야 된다. 그냥 일반 다른 정부 부처 하듯이 예산 회계제도 돌리면 된다. 그것과 함께 이거하고 연관해서 이제 이게 바뀌게 되겠죠. 방위사업법 바뀌고 그다음 전력사업, 전력 뭐 이런저런 사업하는 법령 밑에 싹 다 바뀌게 되거든요. 국방부만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시네코리아의 김병주 기자입니다. 네. 수소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수소들은요? 예, 아니, 수소 차량 등 그런 걸로 보급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디젤 차량을 수소 차량 대체한다 하셨는데 네. 일단 우선적으로 수소가 디젤의 무게당 에너지량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약 2배에서 3배 정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연료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항속거리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와 전체 연료 부족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디젤 차량은 근처 주유소에서 가져오거나 넣으면 그만인데 가져오거나 넣으면 그만이고 멀면 따로 연료통 들고 가서 넣고 가져오면 그만이지만 수소 충전소는 전국에 많이 없고 무엇보다 수소는 극저온 냉각, 고압으로 알파된 액체를 주입하는 방식이어가지고 수소 전용 운반 용기 또는 운반은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답을 알면 벌써 야전에 배치됐죠. 지금 그 문제는 저 자동차 연구원하고 기계 연구원 같은 데서 그 방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연구하고 있고 그쪽에서 이제 부족하면 그러면 전술적으로 어떻게 쓸래? 어느 위치에 달아줘야 수소 탱커가 연료 탱커가 어느 위치에 달아줘야 피해가 덜 갈까 이런 거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협조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사단 대위 김상준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야전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인데 먼저 첫 번째로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방에 있었을 때 스위드 드론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게 저희가 수요가 좀 적다 보니까 군에서 외주를 넣어서 만든 드론이다 보니 이게 수리비가 굉장히 한 번 갈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들고 비쌌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드론에 필요한 그런 자이로스코프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군 반도체만을 군에서 따로 직접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나머지 부품이라든 거는 그냥 상용 드론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반도체만 사용하면 그렇게 커다란 그 수리 관련해서는 커다란 비용이 안 들 것 같은데 이런 게 따로 반도체가 그 군에서 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TMFT 전술 닭 있는 전술 단말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TMFT를 사용하면 배터리가 쉽게 답니다. 이번 혹한기 훈련 때도 제가 한 두세 시간 만에 배터리가 30% 40% 닳는 거를 직접 목격을 했는데 이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탈로스라는 업체에서 배터리를 만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유수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유수한 기업들에서 나오는 배터리 말고도 이런 그 꼭 방산 기업에서 만드는 배터리를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뒤에 거부터 말씀드리면은 중소기업 진흥법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먼저 쓰도록 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안 되고 중소기업 것만 쓰라고 또 되어 있어요. 군수품도. 그다음에 국방 같은 제품이면은 군수업체 지정된 거가 훨씬 그 구매를 우선 하도록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최우수 그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 들어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빨리 닳는 게 겨울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장비 자체에서 신호를 못 찾으면 계속 탐색한다고 계속 돌리거든요. 그러면서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아요.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알기로 군에서 별도 반도체 개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옛날 개념으로 맞는데 옛날에는 어떤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다 있잖아요, 밖에. 갖다 쓰면 돼요, 그냥. 갖다 쓰는 걸 막는 제도가 PPP-ES예요. 아까 전에 그 다영역 지속 지원 관련해가지고 어떤 공중 드론이나 아니면 지상 무인 장비를 활용해서 보급선을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미군에서도 28년까지 군수지원대대 지속지원용 드론 한 3대에서 6대 정도 이미 계약이 끝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제 무인 체계를 활용한 지속지원을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어떤 노력이나 전투 실험이 필요했던 게 결국에는 교리화 및 체계 구축이었습니다. 어떤 저희가 처음에 공중 드론으로 재보급하는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제일 우려가 됐던 게 그 드론을 적이 추적했을 때 아군 위치가 드러나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격추당했거나 아니면 말씀대로 전자전 관련해가지고 적에게 노획되거나 아니면 떨어졌을 때 결국 지속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보급품이 노출이 되거나 하면은 작전 보안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결국 그래서 어떤 시기에 어디로 재보급을 해야지 내 생존성이나 작전 능력이 최적화가 되느냐 그리고 옥토콥터 드론이 보통 한 이륙 중량이 50kg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제대급까지 어떤 종류의 보급품을 우리가 얼만큼 보급을 해야 최적화를 할 수 있는가? 미군 지속지원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드볼 같은 걸 쓰지 않습니까? 그 영원량에다가 탄약이면 탄약, 뭐 식량이면 식량 이런 식으로 아예 패키지화를 해놓고 뭐 1번 스피드볼 보급해달라 하면은 탄약 이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하는데 저희도 드론 보급 관련해서 보급품의 어떤 패키지화나 드론의 페이로드를 고려한 보급 품목 최적화 또 적의 감시자산 노출 방지 대책이나 생존성 보장이나 전자전 추적 대책 그리고 관련된 교리화나 체계화 이런 거 관련해서 혹시 지금 고려하고 계시거나 전투 실험 결과가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현재 있는 기술에 맞춰서 쓸 거냐 그러면 이제 지금 있는 기술 가지고 적절한 제대와 그 다음에 적절한 페이로드와 항속거리와 그 다음 작전 환경을 고려해서 쓸 수 있습니다. 또는 그 기술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전방에 어떤 부대에 필요한데 여기에 쓰기 위해서는 지금 기술에다 뭐 붙이고 뭘 좀 더 개량해서 쓰겠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접근법으로 가능한데 둘 다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예산 문제, 법령 문제 때문에 또 1, 2년 단위로 바뀌는 거 보증 문제 때문에 하다가 맨날 지지부진 사라집니다. 인사 문제도 그러할 거야. 아까 PPP, ES 말고도 인사 문제도 지금 골 때린 겁니다. 1, 2년 단위로 계속 바뀌니까 방금 그런 거 기획하고 갑니다 그냥. 실행을 하고 평가까지 해주고 예산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기획만 하고 보고서만 내고 그냥 보직 끝나고 가버려요 그냥.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사 문제까지 꼬여 있어가지고 심각합니다.
평시에는 문제 없죠. 알겠습니다. 이게 소부대에서의 지속 지원 혁신이다 보니까 네. 어떤 신기술의 소개나 뭐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대응보다는 약간 결국에 그걸 줬을 때 소부대에서 어떻게 운용을 해야 최적의 어떤 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가 조금 궁금했어서.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젊은 분들이 호기심이 왕성할 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써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취미 활동으로라도 드론 사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야전에 나중에 전쟁이나 전투가 났을 때 아까 PPB ESO 나발이고 빨리 만들어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야 드디어 나의 시대가 왔다 해가지고 팍 만들고 해보는 거지. 그때 이제 날개 피는 거죠. 그 전까지 날개도 못 펴고 찍소리도 못해.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바꿔야 돼요. 법까지. 이제 그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